네, 생방송 오늘의 라이브 머니톡 시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미뤄뒀던 약속들, 모임들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저도 그런데 주머니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연말정산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의 연수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현재 올해부터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출을 하던 그 서류들을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간편한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죠. 네. 일례로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와야 했었는데 지금은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수집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혁신이죠. 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일괄 제공이 되면 더 간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가 조회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간혹 또 오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국세청이 알아서 자동으로 잘 반영해 줄 것이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경 콘택트 렌즈 비용, 그리고 취약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같은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이러한 자료를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또 이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정보가 조금 노출되는 거 아닐까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내가 직접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노출이 부담스러운 근로자들은 본인이 본인만으로 기본으로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을 하고 다음해 5월 달에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연말정산은 가결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놀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이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본인이 바빠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깜빡 잃어버려서 기본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 어머니 공제를 중복공제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해 5월 달에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대신해 주지는 않겠죠.
내가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도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참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또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조금 늘었다고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 문화, 미술관 등은 30%,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 이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소득공제 증가분의 10% 소득공제와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때 전액을 다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용금액 전부를 공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아예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한도가 또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보시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 씨는 200만 원이 공제되겠네요. 네? 아니, 그렇다면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었는데 훅 들어오네요. 나의 신용카드 공제 그리고 내 사용 금액 미리 계산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서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시고 10월에서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시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신용카드 말고도 또 다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고액 기부 기준 금액을 인하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올해는 2021년 한시적으로 그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5% 한도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5%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유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를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만약에 기부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올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셔서 추가 한도를 적용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누는 기쁨도 느끼고 일석이조로 세액 공제까지 되니까 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직장인들이 이제 더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들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보험을 이제 그 연말정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말이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총급여 수준에 따라서 지금 공제되는 금액이 연금저축은 400만 원,
퇴직연금, IRP까지 합해서 700만 원까지 일반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13.2%에서 16.5%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자세히 보시면 한도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일 경우에 1억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금 저축을 많이 가입을 해서 노후에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 상품을 가입하셔서 세금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장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그리고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한다라고 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불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상품을 가입하셔서 세제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네,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라.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정산을 하면서 꼭 직장인들이 하는 또 실수가 있어요. 몇 가지 짚어드린다면요. 그 기본 공제자 중복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기본 공제 150만 원, 경로 우대 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에 적용을 하면 200만 원,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의논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하면 중복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본세에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인 경우들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 누가 받을지 얘기를 하기가 불편한 경우 아니면 우리 형이나 동생이 받고 있겠지 해서 안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부양하는 분의 부양 가족으로 해서 5년치 경정 청구를 해준 적이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또 중복 공제뿐만 아니라 공제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직장인분들이 이 외에도 또 다른 실수를 또 범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외벌이 경우 배우자 공제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하여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기본 공제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신용카드 등 여러 공제에서 빠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결손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네, 이 금액 기준에 따라서 잘 살펴보고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뭐 김군이 A라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다가 연말정산 전에 뭐 9월, 10월 이때 퇴사를 했을 경우에 이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 연도 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말정산을 많이들 하고 싶어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고해주는 제도이죠. 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다음해 5월 달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고 다시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종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받아와서 네.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전 직장에서 잘 퇴사를 하셨으면 되는데 좀 불편한 관계예요.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현재 회사에서는 현재 급여만 갖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고 네. 다음에 5월 달에 홈택스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여 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 근로를 하신 분들은 꼭 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하시면 소득공제를 중복공제 적용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도 또 많이 질문도 해주고 계신데 그 전에 저희가 추가로 또 질문들을 좀 받아봐야죠. 네, 제가 주변에 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몰아서 쓰고 한 사람 카드로 이렇게 해서 받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득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소득세율이 41.8%라고 하면 감면되는 금액이 83만 6천 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시면 더 유리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연봉이 높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좀 몰아주는 게 신용카드 사용에 더 유리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또 이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 사용의 비중을 어떻게 맞추는 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쯤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1년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미만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죠. 한도액이 있습니다. 총급여 수준마다 한도액이 있어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미 한도를 넘었어요. 그런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무리 사용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한도액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시고 일단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되는 거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되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들도 있거든요. 상한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닉네임 맨에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말정산과 부동산 세금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12월 달에 죄송합니다. 12월은 너무 늦네요. 연도 중에 6월이나 7월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때서부터는 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특히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연말정산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황재원님께서는 월세 연말정산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거는 기존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또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한번 다시 덧붙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월세는 세액공제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월세를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계약서와 금융기록을 연말정산 시 제출을 하시면 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신 분은 꼭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또 김나연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가정주부라고 하십니다. 올해 주식으로 2천만 원을 조금 넘게 벌었는데 남편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주주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현재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라고 해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 처분 이익이 대주주에 해당이 되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기본공제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기본공제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